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따뜻한데 세상은 좀 춥죠. 24살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절망의 세상입니다. 24살 답답하죠. 교보생명 가니까 21살까지 지금 받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문제가 되죠? 그 두산의 슬로건이 뭔지 기억나세요? 직원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지금 저러고 있는 힘든 이유가? 힘드니까 물론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하겠죠? 지금 왜 힘들어요? 거기가? 그 적자 회사 아니죠? 그죠? 적자 회사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금융비용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요? 마켓을 인수했을 때 금융비용이 따라 들어와서 그래요. 누가 인수했어요? 지금 회장이에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두산 인프라코어잖아요. 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20%를 두산에 내요. 그 돈은 대부분 누가 갖냐면 두산의 가족이 가져요. 이익은 자기가 취하고 비용은 다 떠넘겨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두산 인프라코의 금융비용이 더 높아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요.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하고는 또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면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해체됐죠. 그거하고 연관됩니다. 연관이 잡히세요? 솔직히 안 잡히시죠? 소련이 해체됐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초강대국 두 개였죠? 군비 경쟁했죠? 군비 경쟁의 핵심은 우주 항공 산업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소련이 해체됐어요. 미국이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어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재정 적자 점점 커지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실제로 요새 스페이스 셔틀 안 다니죠. 달나라 여러 번 갔다 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안 다니는 이유가 그런 불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클리나 MIT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예전에 대부분 어딜 갔냐면 우주항공산업에 갔어요. 근데 우주항공산업이 줄어드니까 사람을 안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월스트리트에 갑니다. 월스트리트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제학이 인문학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들지. 우리는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밖에 없죠. 아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인문학은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분야, 어떤 학문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대상과 궁극적인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로 돌아올 때 그것은 인문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이지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는 물리학, 과학이지만 인터스텔라가 던지는 메시지는 인문학이에요. 인터스텔라의 내용이 뭐예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바뀌면 사람의 삶이, 나와 세상의 관계가,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더 나아가서 나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건 인문학이에요. 경제 정책을 세우려면 사람의 심리, 문화 구조,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돼요. 또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어떤 틀. 수학은 어떠냐면 수학이 인문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 들어간 수학은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른바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천재적이에요. 그 이익이 막 생겨요, 월가에서. 그 이익은 주주들이 취해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고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한 금융회사 넘어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다 맞물려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뭐 파업을 하고 쟁의를 하실 때 진짜 이기려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가 우리 속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이기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와 사의 관계를 보면 완전한 비대칭이에요. 권력, 재력, 이 비대칭성을 여러분이 해소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해요. 적어도 지금 상태로는. 근데 어떤 걸 해소할 수 있느냐면 정부의 비대칭성은 해소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정부의 비대칭성조차 우리는 해결하려고 안 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거. 또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딱 9분의 1 책을 읽습니다. 1년에. 9배를 읽어도 될똥말똥이에요. 중국하고 격차가 지금 중국하고 기술 격차 1년 반으로 줄었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두산 전문제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공부를 하고 쭉 봤더라면 마켓 인수해서 어쩌고 할 때 그런 거 다 짚어보고 과도하다, 예를 들어 이거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야 되고 경제학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경제학자들의 90%는 관변 경제학자예요. 최근에 어떤 통계를 제가 봤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한 500대 재산가, 소득, 재산이라 소득이에요. 연간 소득. 1위부터 500위까지 쭉 명단을 근거로 해서 나온 통계가 뭐냐면 미국의 그 500대 고소득자 74%인가 76%가 자기 창업자예요. 빌 게이츠라든지 뭐 주커버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일 것 같아요? 1위부터 500위까지. 87%가 가업 계승자입니다. 가업을 계승하든 뭐 새로 생기든 우리 상관없어요. 그러나 21세기에 지금 어떤 점을 보셔야 되냐면 20세기 패턴을 버리고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틀로 들어가서 21세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못 띄어요. 그런데 가업을 계승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냥 이걸 가지고 계속 쥐어짜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런 걸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바뀌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려면요. 시스템 바꿔야죠. 경영 방식 바꿔야죠. 인력 재배치하고 재교육해야 되죠. 설비도 새로 어느 정도 갖춰야 되죠. 시장은 새로 만들어야 되죠. 너무 리스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그쪽으로 도전해서 뭘 살려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승계한 가업을 가지고 있으면 설비 있죠. 시스템 운영 방식이 있죠. 노하우 있죠. 인력 다 있죠. 시장 있죠. 게다가 아직까지 여기 10%의 시장이 남아있어요. 여지가. 이 10% 빼먹을 때까지는 최대한 빼먹는데 예전에 빼먹는 것보다 10% 하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줄여야 돼. 인력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5% 플러스 알파 더 나와요. 그러면 10년까지 버텨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생각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새끼 문제예요. 2034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34년이 되면 국가가 채권을 회수를 해도 돈 주고 이제 다시 되사도 국가의 전체 채무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국가예산처에서 한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국회에 보고한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웃기고 한심한 나라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서 거의 보도 안 하거나 그냥 단신 보도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맞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모라토리엄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라토리엄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채권을 사들이는데 채무가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그게 모라토리엄이지 뭐예요. 극단적이지만. 국가예산처에서 나온 대안 혹은 분석 비판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증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증세해요? 증세하긴 했죠. 직접세를 늘렸으니까. 그죠? 직접세를 늘려서 우리 세부담, 서민의 세부담은 늘었어요. 실질적인 증세는 했어요. 진짜 증세해야 될 부분은 똑같거나 오히려 더 깎아줘요. 국가예산처에서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한 정당의 공약, 희한하게 다른 건 다 까먹는데 이건 꼭 지켜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 그 다음에 가업 계승자가 80%가 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게다가 21세기예요. 10년은 빼먹을 게 더 있어요, 아직은요. 처받고 어쩌고 해도. 근데 벌써 심각하게 조선 같은 경우는 확 위축되잖아요? 10년은 갈 거예요. 허리를 더 쥐어 짜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추락할 일밖에 없어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좀 더 바라보면서 살 길을 찾아내고 미래를 열어갈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오늘은 교육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이 첫 번째는 내 일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이들 교육이죠. 그렇죠. 근데 교육 잘 시켜서 서울대학 가면 뭐예요? 혹시 이 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흑수저는 아니어도 스텐 아마 수저 정도 되실 거예요. 저처럼. 서울대학의 학생이 흑수저라고 뛰어내려 죽었어요. 거기를 가려면요, 확률이 얼마일까요, 우리한테? 1%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1년에 내 수입 중에, 내 전체 수입 중에 아이들 학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사교육비 포함해서. 교육비로 들어가는 게 제법 많지요? 이 나라에서 인생의 황금기는요, 4살에서 7살까지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녀가 10살 미만이요. 독신자 클럽은 아니죠. 예. 15살 미만. 20살 미만. 20살 이상. 예. 네 살에서 7살까지 인생의 황금기라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즐거운 건 딱 요 나이까지예요. 얘들이 빨간펜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흑빛으로 변하든지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이 사춘기를 겪을 틈이 없어요. 집 학교학원 계속 삼각 셔틀이에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따지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가정파괴범입니다. 아마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발을 넣으면 못 뺍니다. 왜 우리가 교육에 매달려요? 내가 살아온 세상이 철저하게 고학력 엘리트 카르텔의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그걸 아니까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은요, 내 새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불행히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새끼는 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나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선 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다 뛰어들어요. 근데 우리 교육은요, 철저하게 속도와 효율에만 재단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교육장 연수를 하고 왔는데 3시간 내내 떠든 게 뭐냐면요, 당신들 때문에 나 이제 망하게 생겼어. 당신들 20세기 교육하고 앉아있는데 얘들은 21세기 사람이요.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배우고 20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당신들은 안정된 직업이니까 배정된 애들 가르쳐서 상급학교 보내고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안 통할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고 왔어요. 보세요. 우리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20세기를 간단하게 봅시다. 20세기는 전체가 속도와 효율에 의해서 규정됐어요. 평가가.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예요. 이유는요, 20세기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20세기 전반은요, 전 세계가 집단 패싸움 전쟁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은 뭐만 따져요? 그 인격, 도덕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속도와 효율이에요. 전쟁 끝났어요. 그 뒤에 후반부는요, 전 세계가 산업화 패턴으로 넘어갔어요. 그 모범생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속도와 효율에 맞춰졌어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금방 실감나게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적분, 지수로고 다 배우셨죠? 그죠? 여러분 가르친 선생님이 자, 미분 적분을 들어가는데 도대체 누가 미적분을 발견했는지, 왜 그걸 찾아냈어야만 되는지, 미적분이 수학을 어떻게 바꿔놨고 과학에 어떻게 적용이 됐으며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니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어떤 때 미분을 적용하고 어떤 때 적분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들어보시기라도 한 분 계세요? 그냥 무작정 계산만 한 거예요. 그렇게 12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지금 써먹어요? 오로지 내가 진학을 위해서만 썼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해서 내보내서 그것을 써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20세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방식으로 대한민국 21세기 못 살아냅니다. 살긴 살아요. 누구는 사냐? 1%는 살아요. 99%는요. 다 박살나요. 우리가 예전에 서로 연대해서 투쟁하자 그런 연대가 아니라 이제는요, 생존의 방식이에요. 생존하려면 이 틀을 깨고 다시 짜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그 99%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뭐 쟁이라든 이런 연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조합 뭐 있어요? 노동조합 말고. 농협? 수협? 그 이익집단이에요. 소수의. 우리가 자본주의 포기하고 살 수 있나요? 자본주의가 우리가 경험한 역사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경제 방식이에요. 이거 안 없어져요. 없앨 수도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비인격화된 방식으로 가요. 대안이 있나요? 저는 그게 조합이라고 봐요. 노동조합을 넘어선 조합이에요. 그 샘플이 하나 있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요. 제가 책 2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몬드라곤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고요.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책이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놀랍게도 재계순위 7위예요. 스페인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미래 대안도 모색하게 되고요. 정보의 비대칭성도 깨뜨려서 대등한 어떤 협상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뭉쳐도 약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더불어 약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요? 이렇게 모이면요. 저것들은 살만해서 귀족노조 어쩌고 그러고 사실 여러분들이 따돌려요.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깥 시선은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면 여기에서 발화된 조합운동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동체 조합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연대 확장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어떤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해요. 문화조합하고 마을 공동체 조합을 해요. 발족시키는데 1년 반 걸렸어요.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21세기 우리 할 수 있는 대안은 저는 분명히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교육의 문제로 돌아갈게요. 2034년이면 우리 아이들, 아까 지금 연령을 해서 본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면 걔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할 때예요. 캄캄한 광야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1%예요. 지금 우리 교육 보세요. 10년 동안 죽으라 공부해서. 대학을 가요. 그런데 보세요.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때는 졸업하면 웬만한 데 그냥 가서 취업하고 했어요. 조금 더 좋냐 나쁘냐 차이지.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지금 졸업한 20대를 보세요. 상위 몇 개 대학 빼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여서 두산 인코어 코어를 갔는데 너 나가주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사교육 매달리지 마세요. 아니, 니들은 해먹고 내 새끼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자 어떤 대학이 있어요. 애들 말로 이래요. 대학 갈 수는 있어요. 3년 동안 학교에 가서 출근해서 계속 저 뒷자리에 주무셔도 돼요. 3년 내내 주무셔도 대학은 가요. 졸업장 하고요. 수능본 흔적하고요. 등록금 있으면 대학 가요. 서울 상대는 가요. 서울 상당히 먼 대학. 이름 처음 들어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공부 웬만큼 하면 서울 약대도 가요. 서울 약간 먼 대학.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대학. 그런데 지금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거창한 꿈도 안 꿔요. 뭐 내 새끼가 무슨 뭐 장관이 되거나 무슨 뭐 변호사가 되거나 병원장이 되거나 이런 꿈 안 꿔요. 그저 꾸는 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정된 직장 하나 얻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거 하나 얻으려면요. 12년 동안 죽으라고 달려서 그 중에 인류대학을 갈 수 있으려면요. 2등급이 돼야 돼요. 2등급이. 2등급이 얼마냐면 11%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11%와 지금 애들 11%는 달라요. 지금은 다 달려가요. 다.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등급은 돼야 원서를 써줘요. 합격이 아니라. 다 붙었다고 쳐봐요. 대학 4년 죽으라고 일하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가운데 28%만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안 믿어지시죠? 통계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졸업하고 뭐 시간 두고 취직하죠. 이건 안 포함돼요. 졸업한 딱 그 순간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때는요. 4학년 여름방학에 리크루트를 해요. 그래서 원서 내면 여기저기서 합격하면 골라서 가요. 4학년 2학기 때부터 출근했어요.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애들은요, 졸업하고 나서도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연대를 보낼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힘들게 그 대학을 다녀서 엄청난 돈을 쓰고 스펙 샀는데 4,300만 원 든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정규직 일자리,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 얻는데 졸업하는 딱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하면 30%가 안 돼요. 어쨌든 그 대학에 일단 들어가야 돼. 그런 대학에. 아까 말한 11%가 다 들어갔다고 쳐봐요. 대학을 다녀요 또. 1, 2대학들이 요즘 취업률이 70 플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럼 맥시멈 81%를 잡을 수 있는데 취업의 기준이 요즘은 뭐냐면 4대 보험 혜택을 받으면 취업으로 간주를 해요. 대형 식당 가서 서빙해도 4대 보험 받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이도 원하고 부모도 생각했던 그 초기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직업직군 직능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4.4%예요.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직장을 얻는 비율이 대략 40%예요. 그럼 아까 11%하고 4%하고 곱하면 4.4%잖아요. 그죠? 그런데 4.4%가 온전히 내 거냐? 아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80대 20의 사회예요. 그래서 80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20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1대 4니까 25%죠? 돈이 없어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가서 좋은 직장 얻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랬죠. 지금은 99대 1의 사회예요. 개천에서 욕 나와요, 욕. 99에서 1로 넘어가는 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99에서 1로 접근해간 서울대생이 절망해서 자살해요. 지금 우리의 교육, 사교육 포함한 교육은 애도 죽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 여름휴가 언제 가세요? 7월 28일부터 8월 3일이죠? 주로? 왜요? 학원이 그때 쉬어요. 이미 그렇게 맞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 살 때
내가 산 주식이 6개월 뒤에 오를 거다 하는 확률이 50%가 안 되면 사세요, 안 사세요? 주저하죠? 그죠? 근데 지금 교육 투자는 몇 년을 하셔야 되냐면 16년을 하셔야 돼요, 최하. 근데 확률이 3%, 4.4%로 해요, 맥시멈. 거기다 올인해요? 설령 그 4. 별거 없어요. 상대적으로 한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살 뿐입니다. 보세요.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을 만나거나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절대로 네 인생을 결정하는데 부모 말 듣지 마라. 선생님 말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내 말도 믿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텀짜리 삶을 살았어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딱 한 번. 안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요, 최하 6번을 살아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실제로 지금 보세요. 어느 한 회사 가서 10년 이상 존속하는 데가 있나? 점점 줄어요.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을 기껏 도와준다는 게 그 예단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한 텀짜리밖에 못 산 사람이 멀티텀 살아갈 애들을 재단을 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4.4%)지만 그 중에 1%는요 내 몫이 아니에요. 누구 몫이냐면 그거는 뭐 민족사관학교를 비롯해서 특목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이런 데 몫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특목고, 과고나 외고를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하고 관리해야 돼요. 맞죠? 돈 없으면 어렵습니다. 1% 빼줘요. 그럼 3.4% 남았죠? 그 다음에 1%는 또 누구한테 빼줘야 되냐면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광역 대도시의 명문 학군 아이들 혹은 거기에 가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서울대 재학생의 3분의 1이 강남, 30%가 강남 애들이에요. 요즘 교대가 무척 세요. 교사 인기 워낙 좋으니까. 서울교대가 이대보다 훨씬 세요. 서울교대 재학생의 30%가 강남 애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강남 8학군, 목동, 서울에 뭐 비슷한 언저리, 그 다음에 각 지방에 무슨 대전 대덕,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광주 어디 이런 광역 도시에 좋은 학군들이 있어요. 인천 연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1%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2.4% 남았죠? (2.4%인데) 그것도 나한테 안 와요. 왜냐하면 수시 입학으로 뽑는 경우가 지금 60%가 넘습니다. 맥시멈 70%까지 뽑는 학교가 있어요. 원래 수시 입학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좀 뽑자. 그래서 생겨난 방식이에요. 단 정원의 15%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50% 벽을 깨줬고요. 지금 70%까지 뽑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시 입학의 혜택은 누가 받냐면 앞에 2% 나간 이 집단에서 70% 가져가요. 나머지 30%도요. 대도시 광역 대도시에 있는 아까 말한 그 학군 뺀 나머지가 가져가요. 지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구조적으로 교육은 저 위를 올라갈 수 있는 계층의 사다리가 아니에요.
그럼 달랑 남은 게 얼마냐면 1.2%예요. 보세요. 정확하게 교육도 99대 1이에요. 답이 없을까요? 그렇게 좀 답답하잖아요?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80대 20의 사회이면요, 나한테 20%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매달리면 잘하면 건질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이제 이미 깨졌어요.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는 어떠냐면, 그래도 한 90대 10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10은 내가 혹은 내 아이가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은요, 1%예요. 10%라고 믿었을 때와 1%라고 믿었을 때 차이가 뭐냐면요. 미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미련을 버려야 대안을 찾아요. 대안을. 제가 5년 전만 해도요, 학부모 모임 같은 데서 강연을 해서 막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 근데 내 새끼 어떡하고? 저도 답이 없어요. 3년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연대합시다. 네가 앞장서세요. 제가 엄마 인문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 임계점을 넘은 게 1997년이에요. 더 이상 속도와 효율로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대안이 뭐냐? 창조, 혁신, 융합으로 가야 돼요. 가업 계승, 어떤 기업 구조가 왜 위험하냐면 창조, 혁신, 융합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 안 해요.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어때요? 가업 계승하고 나발이고 할 게 없잖아요. 90% 이상이 자기 창업자예요. 제가 다른 한 예를 들어드리죠. 지금 세계의 어떤 그 구조는요, 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차지하는, 글로벌 레퍼런스를 차지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맞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고 있어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지널 스테이트예요. 중국은 갈수록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게 될 겁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잠깐 돌아가 보세요. 그때 동북아시아 허브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선언적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발목 걸고 딴지 걸고 다 엎어놨어요.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심이? 자,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마지널한 상태예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죠. 24절기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음력이죠? 그죠? 양인지 음인지 헷갈려요? 내일이 동지지요? 변해요, 안 변해요? 매년 12월 22일이 동지지요? 24절기에 들어있지요? 양력이에요. 근데 왜 단호하게 양력이라고 못, 심지어 양력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양력 같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도 안 맞아. 동지아지 빼고는. 맞죠? 춘분이 뭐 입춘이라는데 눈 오고요. 입동이라는데 겨울 느낌 하나도 안 와요. 맞죠? 속도와 효율에 의한 공부는 이런 거예요. 24절기에 뭐가 있냐? 그래서 시험할 때 답 쓰고 그 다음에 다 까먹어요. 안 써먹어요. 지금도 수협에서 나오는 달력을 보시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알 거예요. 수협에서 나오는 달력에 뭐 있어요? 조금살이 다 나오죠? 어업은 달과 연관돼요. 그래서 음력을 써야 돼요. 농업은 태양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무리 윤달 만들고 해도 안 맞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4절기 음력이었어요. 그런데 중국도 농업국가니까 명나라 초기에 서양의 태양력을 응용해서 황도를 24등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절기에다 다시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안 맞죠, 우리한테? 안 맞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시작은 뭐냐면요, 묻는 거예요. 21세기의 창의성의 시작은요, 방법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우린 그냥 줄창단만 외웠어요. 속도와 효율의 시대, 그게 통해요. 21세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줄창단만 가르쳐요. 왜 안 맞을까요? 안 물어봐요. 24절기 쓰는 직업 딱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기상캐스터예요. 오늘이 입동입니다. 그나마도 그리고 끝이에요. 맞죠? 물어봐야 돼. 왜 안 맞지? 누가 만들었다고요? 명나라가 만들었어요. 명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그 당시 북경이죠? 북쪽이에요. 기준이 명나라 북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대략 보름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약점이 강점으로 돼야 되는, 보세요. 기상캐스터의 스토리텔링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이 입동입니다. 겨울 느낌 하나도 아직 안 나요? 근데 보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자, 이제 가을 뭐 마무리 다 하신 분들 마지막 단풍 다녀오세요. 구경. 지금 안 보시면 나무에 잎 달린 거 보시려면 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단풍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기간이 한 열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려면 한 보름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대략 얼마 벌어요? 한 50일 벌잖아요. 그죠? 그게 자산이에요. 여기가 GM이니까 미국과 연관이 되죠.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그죠? 우리가 중심이에요? 마진이에요? 마진이에요. 을이에요, 을. 을이 갑처럼 되려면요, 을이 갑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뭘 새로운 걸 공부하니? 아니요. 우리 베라벨고 다 배웠어요. 저희 때는 40대까지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 죽이는 것도 배웠어요. 총검술 뭐 이런 거. 그죠? 남학생은. 여학생은 누가 죽여놓으면 살리는 거. 구급법. 결혼식. 베라벨고 다 배웠어요. 지식의 양은 엄청나요. 근데 쌓아놨어요. 뽑아 쓰질 못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평면적으로 배워서 입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입체적으로 바꿔놓는, 이번 그런 사례를 하나 보죠. 요새 뭐 역사 교과서는 시끄러운데 역사는 역사만 봐요. 음악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음악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음악책에 보면 거의 다 외국 노래 어떤 노래예요? 독일 노래, 이태리 노래죠? 로렐라이. 독일 애들도 잘 몰라요. 그 동네 애들 말고는. 관심도 없는 동요예요. 민요예요. 왜 우리나라 음악책에, 중고등학교 음악책에 독일 노래, 이태리 노래가 많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럼 당연하죠. 독일, 이태리가 음악적 자산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계 음악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프랑스 노래 배우셨어요? 남미 노래 배우셨어요? 호주 원주민 노래 배우셨어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중국 노래 배우셨어요? 음악책에서? 안 배우셨죠? 이유가 있어요. 일제 때 일본의 동맹국가가 어디예요? 이태리, 독일이에요.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 이태리, 독일 음악이 많아요. 게다가 일본이 서양을 받아들일 때 모범으로 삼았던 나라가 프로이센, 독일의 전신국가예요. 해방됐어요. 일본 음악책 거의 그대로 갖다 베껴놓고 그 시스템 가지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아, 음악은 독일하고 이태리가 다야.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거예요.
안 물어보면 몰라요. 속도와 효율의 교육 방식, 아까 수학을 말씀드렸는데 음악을 보죠. 초등학교 때 속도와 효율에 의한 음악 교육은 이런 거예요. 음악이 어떤 건지 가르쳐요. 음악의 지식, 음악의 요소, 멜로디, 선율, 리듬, 박자, 하모니, 화성, 그리고 음악가 가르쳐주고 음악사 좀 알려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래하게 하는 기능 가르쳐주고 악기하는 기능 가르쳐줘요. 대부분 그 악기는 리코더였어요. 맞죠? 지금도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자, 옹달샘이라는 동요를 1학년 때 배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배운 동요의 3분의 1은 다 외국곡이에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해? 먼저 피아노를 쳐서 선율을 익히게 하고요. 한 소절씩 따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소절, 4소절 다 따라 부르면 꼭 분단별로 시켜요. 맞죠? 왜 분단별로 시키냐면 그래야 누가 중간에 틀렸는지 찾아내요. 그러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걔를 딱 집어내서 자, 따라해봐 하고 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다 따라 불러요. 그 분단 체크가 끝나면 전체가 한 번이 불러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음악 수업 끝. 그게 속도와 효율에 따른 음악 교육이에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맞죠? 거기까지요? 가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사. 이거 뭐 국어 시간에 해요? 가사를 따져보자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토끼예요. 그죠? 이 토끼가 늙은 토끼일까요? 젊은 토끼일까요? 아, 토끼면 토끼지. 얘 나이를 내가 왜 알아?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토끼가 늙었을까요? 젊거나 어렸을까요? 만약에 늙은 토끼였다면요, 새벽 잠이 없어서 눈 저절로 떠져요. 근데 가사를 보면 얘 눈 비비고 일어났대요. 억지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토끼 눈이 아마 그때 비벼서 빨간 것 같은데, 왜 일어나요?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게. 누구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달성하고 싶어요. 욕망이 실현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걸 거창하게 말해보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대 헌법에 도입된 매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근대에도 없었어요. 행복 추구권 하면 되게 막연할 것 같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조권 같은 경우잖아요. 나도 햇빛을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나도 햇빛에 대해서 행복할. 근데 내 앞집에 어떤 놈이 막 높이 써서 내 햇빛 안 들어요. 그럼 네가 내 행복 추구권을 빼앗았으니까 하고 소송 걸잖아요. 그죠? 현대적 개념이에요. 그걸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배워요. 따로 안 가르치고 먼저 그냥 느낌으로 와요. 근데 얘가 왜 꼭두새벽에 일어나요? 얘 로망이 뭐예요? 토끼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깨끗한 물에서 세수해보고 싶은 거예요. 깨끗한 물에서 샤워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꼭두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갔어요. 근데 얘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가사를 보면 안 했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물어봐. 야, 왜 세수 안 했을까? 그럼 애들 베라벨 대답 다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선생님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다라고. 근데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 다 달라.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같은데 다른 것도 있죠. 그럼 어떤 거냐면 이걸 느껴요. 아,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구나. 그게 뭐냐면 생각의 자유예요. 이걸 거창하게 말하면 그게 사상의 자유예요.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사회시간이나 윤리시간에 배우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20세기 방식이 속도와 효율이었다면 21세기는 뭐냐면 창조, 혁신, 융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창조, 혁신, 융합입니다.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생각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내 생각에 같이 붙죠. 이게 융합이에요. 지식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걔 중에 이상한 대답을 하는 애가 꼭 있어요. 그럼 그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 무슨 또라이 새끼야? 보통 이렇게 반응해요. 아웃. 선생님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떠듬떠듬 대답을 해요. 이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예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예요. 설명을 하는데 내가 제 설명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끄덕끄덕 들리는 부분이 있지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그냥 내 방식으로 쉽게 탁 단정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사귈 때도 좀 시간을 두고 깊이 들어가야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어린아이지만 알게 돼요. 별의별 대답 다 있어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뭘까요? 내가 여기 가서 세수하면 다른 동물들이 이 물을 못 마시잖아요.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맞죠? 그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줘요. 그래, 토끼는 자기 욕망이 있었고 대가도 치렀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풍덩 들어가서 내 욕망을 실현하면 되는데 왜 안 했냐면 내 행복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불행해질 거라는 거 아니까 안 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고 그게 배려고 공생이고 연대입니다. 그게. 우린 정의를 어떻게 배우냐면 사회 시간에 개념으로 배워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무슨 판사 검사가 됐어요. 어떻게 써먹어요? 머리에서만 써요. 머리에서만. 그게 내 몸으로 안 와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흔히 그러죠. 법은 만인에 평등하죠. 우리나라 법은 또 만인에 평등합니다. 10,000명한테만.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유죄로 집어넣고 불법 하청 한 거 5년 동안 수십 건 걸려있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불구속했어요. 저건 이제 기소 유예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엄청난 불균형이에요. 누가 결정해요?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배웠다면, 느낌으로 배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세요. 이 노래 마저 하고 할게요. 얘들이 음악 시간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놀아요. 요즘 고무줄 놀이 안 하지만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쳐봐요. 바로 앞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이 옹달샘 노래를 하면서 막 고무줄 놀이를 해. 몸 팔짝팔짝 뛰고. 그런데 이 노래를 하거나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까 음악 시간에 했던 모든 그 얘기가 다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정의는 누구를 보호해준다고요? 약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양심에 뭐가 맞는지 이게 그냥 설령 내가 권력에 아부하고 싶어도요. 이건 내 양심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게 돼요. 지식으로만 배워서 권력이 됐으니까 더 큰 권력을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큰 권력에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신념과 다르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지 부조화에 빠뜨려요. 스스로를요. 다른 이유를 대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쪽 진영에 있던 사람이 저쪽 갔으면 얘기가 통할 줄 알았는데 더 얘기가 안 통하는 이유는 인지 부조화에 빠져서 그래요. 예를 대표적인 케이스 김문수 같은 사람이에요. 김문수는 여기하고도 무관하지 않죠? 인천 부평 사건 주동자예요. 맞죠?
법을 볼 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복수해라. 요새 그래서 저쪽 그 이슬람 쪽이 자꾸 무한 소급돼서 무한 투쟁하게 되는 폭력성을 띠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의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원래 뜻.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장관의 아들하고요. 노예의 아들하고 애들끼리 노니까 칼싸움 막 하다가 잘못해서 푹 했는데 노예 아이가 이렇게 칼 휘두른 거에 장관 아들 눈을 푹 찔러서 실명했어요. 그럼 이 장관이 어떻게 펄펄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금주옥엽 같은 내 자식인데 그래서 누가 이걸 찔렀어요. 노예 아들이. 분을 못 사겨서요. 걔를 그냥 생매장해버려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그 가족들 다 데려다가 땅에 파묻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요. 기회만 되면. 왜 이 법이 함무라비 법이 생기느냐면 국가가 되려면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거 못하게 하고요. 자, 너 눈 빠졌어? 네 애 눈 빠졌어? 그럼 제 집 애 눈 빼.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복수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동태복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법정신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옆 나라는요, 막 생매장하고 삼종멸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우리 집 애가 장관집 애 눈 찔렀는데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애 눈 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판결은 어떠냐면 이 노예 애 눈 빼면요, 노동력이 상실되죠. 얘 눈 뺀다고 이 집 아들 눈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재판관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이 눈 하나 그래서 네가 낙타 2마리 사줘. 얘. 보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가거나 그래요? 아니면 내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그게 법이 갖고 있는 의미와 정신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나와야 되고 검사가 나와야 돼요. 왜 강남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사교육받고 과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는 우리의 아이예요. 그리고 내 아이들 연대하면서 같이 키워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교육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줄이세요. 그럼 대안이 있냐? 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초등학생 자녀, 그 미만. 예. 3학년에서 6학년, 미국에서 이게 사실은 10살이 언어 사춘기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호응이 높아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사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는 뭐예요? 성징 이것만 생각하는 사춘기는 이런 거예요. 아이의 몸에서 어른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곤충으로 따지면 탈피, 변태하는 겁니다. 애벌레에서 고치가 안 되면 납이 돼야 안 돼요? 못 돼요. 이 과정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뱀도 더 큰 뱀이 되려면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게 사춘기예요. 그게 몇 살이 옵니까? 팀이 붙는 나이죠? 13, 19까지. 대부분 12살, 13살부터 16, 17 요 사이. 질풍노도의 시대죠. 지금 우리 애들은 질풍노도 없어요. 사춘기 겪을 틈이 없어요. 삼각셔틀에.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 친구 아들이 좀 일찍 장가를 31살이에요. 다 부러워했어요. 그야말로 엄친아예요. 특목고 가서요. 서울법대 가서요. 사법시험은 안 보고 미국 가서 무슨 로스쿨 해가지고 무슨 국제변호사 돼서 맥킨지 같은 그런 데 있어요. 맥킨지를 이미 해버리면 내가 안 되는데. M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굴지에. 29에 장가를 보냈어요. 31살에 가출했어요.
우리 친구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아들 홍역해. 지금 사춘기야.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그 사춘기보다 먼저 오는 게 언어 사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요. 10살이 되면요, 아이의 언어에서 어른의 언어를 배워요. 이 시기가 언어를 흡수하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아이의 언어와 어른의 언어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른의 언어는 어디에 많냐면 글자 속에 많아요. 구어가 있고 문어가 있죠. 평균 남녀를 평균 잡으면 대략 2만에서 2만 2천 단어를 써요. 하루에.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인말, 구어는요, 대부분 어떠냐면, 다시 또 하나 문제가, 우리 언어는 또 다시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순우리말이 있고, 하나는 빌려온 말이 있어요, 한자에서. 순우리말은 감각적으로는 뛰어나요.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언어가 감각성이 뛰어나서 그래요. 보세요. 노랗다, 그럼 영어는 yellow 혹은 yellowish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노랗다 비슷한 말 찾아보면 20가지가 넘어요. 막 감정도 실려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감각적으로는 풍부한데 생각하다에 비슷한 말 한번 대보세요. 있나? 사유하다, 사고하다, 숙고하다, 멋쩍고 다 한자 말이죠? 맞죠? 일상에서 써요? 안 써요. 책에만 있어요. 책에만. 우리가 사람 견적 쫙 낼 때요. 뭐만 봐도 아냐면요. 그 사람이 10분 동안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만 봐도 대략 견적이 나와요. 구성적이고 사유적인 언어가 거의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감각적으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언어 사춘기에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 그 말 써요. 솔직히 학원 왜 보내요? 공부하라고 보내잖아요. 성적 좋아지라고요? 학원 가서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낱말 뜻 알고 그거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어른의 언어가 어디 달려 있어요? 어디 담겨져 있어요? 책에 있어요. 책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의 길이하고 우리의 호흡의 길이가 비례합니다. 문장이 길수록 사고호흡도 길어져요. 그런데 구어는 어떠냐면 우리가 뱉는 숨, 날숨에서 끝나죠. 들숨에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모니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이요 짧아요. 호흡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글은 딱딱해요. 길어요. 긴 글을 읽으셔야 호흡 길이가 늘어나요. 애들 욕 잘하죠? 여러분 생각하기엔 내 새끼 빼고 다 욕 잘하죠? 내 애가 욕 제일 잘해요. 그 한번 들으면 막 깜짝 놀래갖고 너 욕하지 마.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뀌어요. 쉽게 못 버려요. 욕을 왜 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왜 욕할까요? 내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언어가 딸려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관계가 안 깊어서 내가 너한테 그걸 설명해 줄 만한,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 아니야. 세 번째는요, 이건 폭력의 쾌감이 있어요. 욕은. 그래서 못 끊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문장 중에 제일 짧은 게 뭐예요? 욕이죠. 그죠? 욕을 그래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근데 욕을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요. 사고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럼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 욕 잘하는지 가서 몇 번 견학해 주시면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더 그래요. 한자말, 이 문어, 구어, 게다가 순우리말,
중국말.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냐면 우리가 마지널 스테이트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분명히 우리말은 감각적으로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손감각 뻑 하면 뭐 손재주래요. 아니요. 손은 누가 명령해요?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이 머리에서 나타나는 거를 뭐가 이렇게 하냐면 말이 해요. 근데 우리 말은 어떠냐면 대단히 풍부해요. 감각적으로. 똑같은 노란색인데 놀이끼리 한 거하고 노란 거하고 누리끼리 한 거 다 달라요. 그죠? 그럼 그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한자말 구성적인 말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걸 하나의 틀 속에 딱 하고 보관하기 쉬워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중국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겨요. 언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가.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 하나 줄이시고요. 아이에게 책을 읽히는데 너 책 봐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부터 책을 보셔야 돼요. 변은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책 보셔야 돼요. 이제 내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하시려면 책 보셔야 돼요. 책 보는 거 습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까지 TV 안 보면 어때요? 그 드라마 하나 안 보면 어때요? 뉴스 봐봐야 맨 속만 뒤집어 놓는 얘기만 해요. TV 뭐 다큐멘터리 좋은 거 딱 몇 개 골라서 TV 보고요. 아예 보질 마세요. 그러고 그냥 틈나면 앉아서 책을 보세요. 그럼 아이도 봐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에 혹 빠져 있는데 아이가 뭐 질문이 엄마, 오늘 아빠 저 이거 뭐예요? 야, 조금 있다가. 나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나중에 신경질 내요. 넌 꼭 왜 이럴 때마다 찾아서 물어보냐고. 안 물어봐요. 같이 책을 읽잖아요? 물어봐요? 이게 뭘까? 넌 어떻게 생각해? 곧바로 찾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다 알아요? 아빠도 이건 몰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아빠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곧바로 찾지 말고 그럼 너는 이거 뭘 거라고 예상해? 그럼 애도 나름대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찾아봤어요? 얘 생각이 추론했던 게 사전에서 혹은 뭐 검색에 찾은 거랑 비슷해요? 와, 너 천재예요. 모르는 걸 스스로 알아요. 다르잖아요? 야, 병신아,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답은 봤어요. 근데 너는 답 말고도 또 하나 새로운 걸 생각했죠? 천재예요. 그게 대화예요. 3학년에서 6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높아져요, 분명히요. 중1부터 고1이요. 자녀 중에. 예. 교과서를 2권 사십시오. 요즘 교과서 학교에 가 있죠? 무거우니까. 근데 얘가 꼭 시험 볼 때요. 내일이 그 과목 시험인데 그 책 안 갖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깜빡했대요. 깜빡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 과목 해도 안 늘어요. 차라리 평균을 높이려면 다른 과목 하는 게 나아요. 어떤 때는요. 지가 이렇게 보니 공부해야 살겠거든요. 이 나라에서. 아빠 나 공부할래요. 뭐 해? 그래서 밤새 8시간 밤새서 공부하고 갔어요. 오늘은 시험 잘 볼까 했더니 문 딱 열고 시험 보고 와서 현관에 문 열면서 내 얼굴이랑 딱 엄마 얼굴 마주치는 순간 엉엉 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치사하게 선생님이 내가 공부한 거면 빼고 냈대요. 왜요? 뭔 뜻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는 책이 대단히 불친절해요. 딱딱해요. 요점만 얘기해요. 근데 애들 일상에서 안 써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책을 2권을 사서 한 권 집에 두시고 보험용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읽으세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교과서를 다시 봐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 모르고 지나가 대충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재구성돼요. 재발견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꺼내서 쓰기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돼요. 그럼 내가 탁 보면 뭐가 중요한지 다 알잖아요, 교과서에. 그걸 뽑아서 그 리스트를 갖고 아이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내 새끼 못 가르쳐요. 내 새끼는 가르치다 보면 욕 튀어나오고 주먹 나오는 거예요. 내 새끼 여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이 진도보다 보름 먼저, 그러니까 애가 진도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게 대화예요. 너 요새 뭐 역사 시간에 뭐 배우냐? 어디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진도보다 보름 땡겨서 하셔갖고요. 쭉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딱 뽑아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부모님들이 서로 자꾸 대화를 하세요. 아이 앞에서. 그 용어를 쓰면서. 되게 낯설어요. 힘들 겁니다. 초반에는. 아이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살짝 갔어. 이상해. 그래도 하세요. 얘들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귀는 있어서 들려요. 영어로 하면 리스닝은 안 하는 거지만 히어링은 된 거예요. 그리고 2주일 동안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나 보름 전에 혹은 열흘 전에 엄마랑 아빠랑 하던 말 중에 들어있던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익숙해요. 들어봤던 말인데 하고 탁 하고 들어보고요. 엄마랑 아빠랑 얘기할 때 문맥이 뭐였는지 짐작이 돼요. 스토리가 하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탁 하고 직관으로 와요. 그게 애들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는요. 머리에 각인돼 버려요. 보세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습니다. 문제 이렇게 못 내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중에서 뭐가 아닌 것은 저희 때는 그런 거 많았죠. 여러분 다 할 때는. 그죠? 지금은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하고 못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음에 뭐는 하고 물어보는데 5개 중에 3개 이상만 맞으면 아는 거예요. 5개 다 할 까닭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요. 멍해져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 영어를 배워요. 그럼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는 저 뒤에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 쓴다? 그럼 몇 개 샘플을 가르쳐 줬어요? 끄덕끄덕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걸 해야 될 거 어디에요? 학원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결국은요.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방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나 빠지고 얘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얘와 함께 이게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요. 나 혼자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서로 품앗이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게 연대가 돼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더 나은 그럼 그중에 예를 들어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뭐냐면 내 새끼보다 누구 새끼가 더 나으면 배 아파요. 그건 생각을 해보세요. GM 코리아의 조립부에 누구 아들가 똑똑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요새 로스쿨 시끄럽잖아요. 로스쿨 문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로스쿨에 대해서 야 사시 전체 솔직히 여러분 사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 사시는 왜 존치해야 되냐면 그럼 가난한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거죠. 로스쿨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늘어나요. 법률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법조인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더 많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법조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로스쿨 다니려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들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요. 로스쿨 원은 저희 학교도 로스쿨 신청할 때 떨어졌어요. 로스쿨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장학금 확보율을 최하 30% 아니면 50% 확보한 학교에만 기본 허락하겠다. 그러면요. 로스쿨 원하는 학교 지랄 발광을 해서도 그 자금 갖다 놔요. 맞죠? 제가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교장 장학사 연수를 했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백날 키워서 서울대 보내면 뭐하냐? 걔 서울에야. 강남에서 살고 한 50쯤 되면 지검장 하다가 저 잘났으니까 국회의원 뽑아주세요. 그리고 가서 강남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키워서 여기에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뭐 전북대가 나요, 서울대가 나요. 바보 아닌 이상은 물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 선생님들 월급 중에 1% 다 내세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전북의 애들이 진학을 한다면 장학금을 쓰겠다. 선생님들이면 설선에서 1% 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펀딩이 됐다 쳐요. 그러면 굳이 서울 가서 비싼 하숙비 내고 그럴 필요 없고 비싼 학비 안 내고 여기는 어때요? 학비 거의 뭐 4분의 1. 방법이 있거든요. 찾으면 있어요. 맨날 말로만 해요. 말로만. 액션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연대 시작입니다. 교육도 왜 오늘 제가 교육 말씀을 드렸느냐면 교육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돈은 쓰지 말자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개천 용나서 저 바다로 나갈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같이 못 살면 나가서도 못 살아요. 진짜 1%는요 못 들어오게 해요. 서울대에서 그건 느낀대요. 강남 애들하고 똑같은 서울대들도요. 강남 출신 서울대랑 비강남 출신, 특목고 출신 서울대랑 비특목고 출신 딱 나뉘어요. 말도 안 섞어요.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 미래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34년이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전체가 그냥 브레이크다운 될 겁니다. 딱 내 새끼가 세상에서 한참 뭔가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내 자녀의 교육도 그렇고 우리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이 방식으로는 미래 못 살아요. 그럼 뭔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공부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조합을 위해서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출근할 때 최근에 책 한 권씩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따돌리려면 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2배, 3배 봐도 될 똥말똥이에요. 근데 9분의 1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지를 못해요. 따라가요. 그렇게 보는 훈련이 되셔야 여러분이 다음번에 내 다음 삶을 어떻게 설계할까도 보여요. 그거 못하니까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집에 컴퓨터 쓰다가 고장나면 프로그램 에러 나면 AS 부르지 말고요. 동네 닭집 가라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치킨집 사장이 고쳐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000년대 초반에 IT 법을 싹 꺼지면서 IT 산업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 닭집 해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아무런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안 서니까 그냥 뭐가 확률이 괜찮으면 그냥 후숙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닭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가맹점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닭 어지간히 좋아하나 봐요. 그러고도 닭집이 사는 걸 보면. 공부 안 하면 죽는다라고는 절박감을 가지셔야 돼요. 쟁의가 생기고 할 때도요. 그 전부터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그래야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그냥 투쟁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은 오히려 원해요. 저 사람들이. 니들 자꾸 부추겨요. 그리고 여기서 뻑하면 소송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속 위축돼요. 섹시한 방법이 아니면 못 살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격려하고 이렇게 좀 따뜻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자식의 부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현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동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써보지도 못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 뒷 프로그램 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